오늘 여러분 아시다 이미 저희들이 안내해드릴 바와 같이 어, 싱가포르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마레나 체인의 하성엽 과장님을 모시고 지금 토큰의 상용화와 해운에서의 활용 가능성 이런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커나이제이션이 상당히 다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아니면 혁신을 가져올 그런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예, 하승희, 죄송합니다. 하승엽 대표님입니다.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이분은 싱가포르에서 쭉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우리보다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규제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 대표님을 통해서 싱가포르 현지의 목소리를 들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하게 된 마리나 체인의 하성엽입니다. 네, 해운업계 실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과 오랜 기간 연구하셨던 교수님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선박 및 해운의 빅데이터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해운에 들어온다면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선박 토큰화도 그 중에 하나이므로 STO에 관한 싱가포르 자료를 공유하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심이 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특별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로 무엇을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하드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와 다르게 분산 저장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중앙화된 기관이나 어떠한 주체 없이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저장에 참여하며 같이 시스템을 이뤄나가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기록들이 저장되며 편집, 삭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해킹이 불가능해지며 중앙 집권이 불가하여 거래 시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인의 화폐로서의 가치는 거래 투명성과 해킹으로부터의 안정성, 은행과 같은 중개의 불필요성 때문에 화폐 거래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현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 투기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안정성이 떨어져 화폐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코인과 토큰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메인넷을 직접 제작하고 검증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것을 코인이라고 합니다. 토큰은 메인넷 위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1세대 코인입니다. 화폐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세대 코인으로서 이더리움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위에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것 같이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토큰이 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위에서 NFT를 거래하는 플랫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NFT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토큰도 물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은 그 자체로도 거래가 되고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그런 메인넷 기능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위에 토큰 제작 역시 가능합니다. 선박금융을 토큰화하게 된다면 메인넷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코인 위에서 프로젝트 토큰 형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네, 이 토큰의 경우도 크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현재 흔히들 보실 수 있는 토큰으로 마일리지나 계산같이 활용처가 있는 토큰입니다.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이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시큐리티 토큰, 즉 증권형 토큰입니다. 토큰에 자산 가치가 부여된 케이스로 선박 금융이 토큰화된다면 증권형 토큰에 속하게 됩니다. 네.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안이 제정된 싱가포르의 경우 증권형 토큰은 증권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싱가포르는 2017년 ICO와 STO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만 한국은 아직 법이 없어서 불법인 상태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쉽게 설명드리면 공모 펀드로 진행하던 펀드를 그냥 단순히 토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위에 예시를 보시면 20%는 용선주, 50%는 금융기관, 그 나머지 30% 토큰 판매를 통한 퍼블릭들의 투자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다로 19호와 하이골드 3호 등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네, 토큰화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공모주는 한국에서만 투자가 가능한 반면 토큰화로 진행한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20대, 30대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고 판매하는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DAO, 즉 의사결정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디파이 서비스 연결로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 서비스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에서 토큰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증권형 토큰뿐만 아니라 유틸리티 토큰으로도 가능한데요.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모으는 블록체인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선박이 운항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 보상으로 토큰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선박의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보관되고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으며 친환경 브로킹 서비스와 교차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작권 개념을 도입하여 분석 레포트가 제작되고 해당 데이터가 사용될 때마다 데이터 제공자인 선사와 선주들에게 로열티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렇듯 코딩을 이용하여 사람의 개입을 줄이고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주는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상화폐로 돈이 몰리니 해운 쪽으로 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선박금융 토큰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양 메타버스 등을 만들어 실제 데이터가 사용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과 연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운업의 홍보와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 유치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파이로 추가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는 가상화폐에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의 약자인데요.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선박 토큰을 저당 잡아
돈을 빌리는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소유하고 있는 토큰을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스테이킹을 하여 토큰으로 연 몇 퍼센트의 추가 이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토큰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선박금융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싱가포르는 블록체인에 대한 법제화를 2017년에 마련하였습니다. STO는 싱가포르 증권법 CIS, 집합투자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증권 발행을 토큰으로 진행한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금융당국 승인을 받은 투자 설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상당한 시간과 금액이 투입됩니다. 일반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인베스타엑스라는 증권형 거래소는 싱가포르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을 앞장서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싱가포르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밀어주고 싱가포르로 옮겨올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그런 방향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선박금융 토큰화한 예시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유쇼어 인베스트라는 선박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1%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선박금융의 토큰화의 장점은 뉴쇼어 인베스트의 예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성과 유동성,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액 투자자와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한 시장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설명드렸던 디파이와 다양한 토큰들과의 연동으로 인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펀드를 소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프로핏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제 블록체인 디파이를 통한 추가적인 이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블록체인으로 유입되는 자본을 해운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 20, 30대 분들을 해운업에도 이제 투자를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와 같이 제도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법 논의 및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때 법의 규제를 풀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는 쪽에서 법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해야 하며 그 법에 대해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금융위의 허가를 받으면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보시는 스마트 콜드체인 개조 차량 예시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물류업에서 유통관리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에 일단 첫 번째 규제를 먼저 조사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해 풀어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선박금융의 토큰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은 산업의 특성상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현재 블록체인, IT, 빅데이터 업계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해운업계도 이에 동참하여 추가적인 수익 구조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든다면 리스크 해칭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리나 체인의 하성엽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그 마리나 체인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그 STO 현황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그러고 싱가포르의 어떤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런 부분도 언급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오늘 그런 토론을 하는데 우선은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 단톡에 올리듯이 토론을 오늘
자원하신 분은 강병태 교수님께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윤희승 교수께서 아까 우리 하성엽 대표님도 부산시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우리 부산의 그 해양금융 중심지 이 꼭지 갖고 아까 말에 선박 해운 금융의 그 STO 활용을 지금 어느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해서 윤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도영 우리 대리님이라든지 또 젊은 우리 참여자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들어오신 분들 다들 해운금융, 선박금융에서는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최재웅 부회장님, 조기열 사장님, 뭐 또 싱가포르에 계시던 전준영 이사님 이런 분들이 또 성낙주 본부장 들어와 계시네요. 예. 그래서 좀그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변태 교수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 대표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예,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발표 내용 중에서 싱가포르가 2017년도에 STO 관련법을 제정해서 이미 그 동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고 STO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좀 이렇게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금감원의 태도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양성화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나라가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표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하 대표님이 계시는 회사 마리나 체인인가요? 마리나 체인에서 그 토큰을 발행을 해서 이거는 이제 선박금융에 대한 토큰이 아니고 가입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토큰인 거죠,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이 토큰이 그러면은 시큐리티 토큰입니까? 이거 어떤 자산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토큰인지 아니면은 그냥 ICO 형태로 발행된 그냥 유틸리티 토큰인지 그거가 좀 궁금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박금융에 대해서 이제 확대하면은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유슈어 US 인베스트처럼 어떤 선박 펀드 형태로 이 펀드를 만들고 또 선박에 근거한 어떤 시큐리티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하는 형태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혹시 정보가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마리나 체인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선박금융에 대한 토커나이제이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야후 파이낸스 기사를 봤더니 시큐리티 토큰의 이제 거래량이 2030년도에는 거의 163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 이제 기사가 날린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ICO 금액은 4조 불 정도. 그러면 이게 ICO가 4조 불이면 우리나라 지금 GDP가 한 2조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 2배 정도의 ICO가 형성이 되고 또 163조 불이 거래가 된다는 건 엄청난 이제 그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2030년이면 이제 한 8년 남았는데 이런 큰 시장을 우리나라는 좀 너무 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여한 그 가상자산 컨퍼런스에도 같은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법적으로 규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산업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는 법을 만들면 좋은데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지금 SEC의 이제 의장으로 있는 그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골드만삭스 있을 때 이제 동료들하고 즐겨하는 일이 이 변동성은 우리의 친구라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Volatility is our friend. 그런 얘기 뭐냐면 이 금융시장이 volatility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고 volatility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volatility가 없고 맨날 똑같은 가격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거래도 안 되고 거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volatility가 활성화되려면 결국에는 가상자산이 계좌가 돼야지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근데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산업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것이 선박금융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그 중소 선사들 특히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중소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해진공에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진공의 어떤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적절한 신용 등급 이하의 중소 선사들은 사실상 선박 금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자기 돈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런 STO를 활용한 선박 금융을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런 업체들이 또 커져서 HMM 같은 커다란 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변동성에 대한 인식을 어떤 리스크 또는 문제점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볼레틸리티가 있어야지만 이 산업이 성장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ABS, 그러니까 어세펙트 시큐리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을 한 사례가 우리나라 이제 그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아니고 건물의 한 층을 구입을 해서 그 한 층을 토크나이제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ICO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카사코리아라고. 거기에 보면은 예, 하루 예를 들어서 역삼 한국기술센터라는 건물에 이 토큰 거래량이 하루에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사실 이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규제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선박금융이나 부동산뿐만 아니고 모든 그 밸류업을 한 자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STO가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달려들 때가 어디냐면 금융투자업자들입니다. 금융중개업자들, 즉 우리 말하는 이제 여기 증권회사 또는 자산운용사들이 이 STO 제도 플랫폼을 활용하면 뭐든지 자산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ABS.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타진해 본 결과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STO에 대한 입장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는 적을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 대표님의 그런 싱가포르의 사례 그런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뭔가 좀 금융당국이라든지 또 부산시라든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 산업이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도 163조 불이 되는 시장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IT가 발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좀 초석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2017년도에 그 도입된 싱가포르의 STO 관련 법에서 이 STO를 규정할 때 이제 우리가 하위 기준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위 기준에 의해서 STO를 규정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의 또 어떤 정의가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토큰이 지급된다 그러면 이것이 유틸리티 토큰인지
아니면 시큐리티 토큰인지 예,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뉴쇼 인베스트 거기에 대해서 최근 어떤 이 동향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베스트엑스 이제 거래소가 있다고 파생상 거래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벌써 싱가포르는 그 거래소가 있을 정도로 이제 활성화돼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되고 있는 그 STO의 그 이제 기본 자산, 기본 언더라인 어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부동산이나 뭐 선박금융, 기타 뭐 다른 것도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 교수님의 토론과 질의에 대해서 먼저 하 대표님으로부터 답변 듣고 우리 윤 교수님 최근에 지금 논의했던 그 내용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싱가포르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선박금융 토큰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없고요. 네, 뉴쇼어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홍보가 퍼블릭 리테일 인베스터까지 진행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들도 투자는 가능합니다만 크게 투자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쭤봐 주셨던 저희 이제 그 STO와 이제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는 실물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조각으로 쪼개서 그거에 대한 100개의 그런 지분을 판매를 하는 것을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플랫폼 그런 사업에는 이제 실물 자산이 일단 첫 번째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선박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들을 보관해주고 그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제 레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토큰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제 속하게 됩니다. 이 토큰도 이제 제작을 할 때 뭐 제가 유틸리티 토큰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시큐리티 토큰으로 제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앞으로의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따라서 법률적인 이제 해석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법률이 있는 나라 자체가 이제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제 미국이 제일 이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까다롭게 그런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진행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카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이 매우 작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뭐 빌딩을 토큰화 시켜서 그 토큰을 판매를 하고 그 지분에 대한 이제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런 싱가포르도 법이 개정된 지가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니 벌써 4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선박 그런 선박 금융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싱가포르의 그런 예시를 받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진행된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 네. 독일에 대한 그런 유슈어 인베스트 그런 모델을 이제 참고하여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쭤봐 주셨던 인베스타 X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주식 정도가 다였습니다. 특별한 STO 관련 이제 프로젝트들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회사 주식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도 전체적으로 STO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1년에 2건에서 3건밖에 지금 상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많이 지원을 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데 현재 2건에서 3건 정도가 이제 매년 등록이 되고 있고 이제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선박금융 토큰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시작 단계라서,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싱가포르의 그런 앞선 프로젝트들이 있나 확인하고 있고, 그냥 법률적으로 어떤지,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어떤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임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임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고, 강 교수님 코멘트 해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렇게 전제하지 않고, 조금 더 개념을 뭐 저도 이제 뭐 새로 법도 규정도 없이 정의된 거기 때문에 정의 자체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이라든지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본적인 개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업이 주식을 맨 처음에 상장을 해서 팔게 될 때는요, IPO라는 형태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증권이라는 형태로 돈을 다시 모아서 커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IPO라는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한테 돈을 모으게 되죠. 그거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검증을 하고 주식이라는 형태로 돈을 시중에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ICO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ICO는 기본적으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사업 계획서 하나만 던져놓고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실행되지 않았어요. 계획서를 보여주고 돈을 마치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처럼 그 계획서만 그냥 시장에 던져놓고 이런 거 할 테니까 돈 대봐 이런 거거든요. 일반 대중한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오징어 게임 토큰, 코인. 오징어 게임 코인은 밸류가 가치가 0이 됐습니다. 오늘 그 0으로 떨어져서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 보여주고 ICO로 돈 받아가지고 먹튀한 겁니다. 먹튀.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기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이 사업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실체가 없어져서. 그게 이제 ICO입니다. 그래서 ICO를 합법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상당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ICO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일 겁니다.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금융위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관심을 두는 영역이 뭐냐면 일반 투자자 보호예요. 대중들의 돈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메커니즘이 없어요. ICO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계획서 보여주고 돈 모아가지고 되면 그만 안 되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거든요. 중간에 당국이 들어가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TO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있고 실물 자산을 신탁하고 그 신탁된 자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자증권이 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ICO하고 좀 다르죠. 그죠? 건물이 있거나 미술품이 있거나 선박이 있거나 이런 구체적인 자산이 존재하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 ABS 있지 않습니까? Asset Backed Securities. 그거를 그냥 디지털 ABS로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DABS. 그래서 이게 뭐 ABS하고 뭐가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와 있냐? 이게 그 법적으로는 이 우리 규제 당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조차도.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은 투자자 보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도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풀어주면서도 일반 대중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전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이렇게 투자자 보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죠. 규제 샌드박스에 넣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해양항국에 기고했던 것 같은 형태로 일반 대중의 자금이 모아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심지어는 규제 샌드박스에 넣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신탁법에서는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원래는 신탁법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그 신탁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신탁 재산이 아무거나 신탁을 해도, 그러니까 꼭 금융자산이 이전엔 그랬었는데 금융자산이 아니더라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신탁법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따라 가지고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법간에도 이제 그 불일치가 있어서 한쪽에서는 허용을 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수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요 마리나 체인에서 발표한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선박의 운항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플랫폼에 대한 ICO를 이제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ICO로 이제 발행된 거 가지고 STO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자산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특정 자산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ICO하고 STO가 이렇게 뭐 혼용해서 이렇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고,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자산에 연계되어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혼용되기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의 미래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정리만 되면 엄청난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이 투자하는 대상이 크게 두 개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두 개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니까 아까 뭐 100 몇십 조라고 하는 달러입니다. 그게 100 몇십 조 원이 아니고 그만큼 큰 시장이 될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선박금융도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미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다행히 금융위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저희 해양대하고 KOBC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KOBC하고 그러니까 해진공하고 부산시라고 하면 국제금융진흥원입니다. 이미 그 STO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1차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또 저희하고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활용해서 선박금융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독일이나 다른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그런 형태를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선박금융 같은 경우 선박 펀드도 지금 그 선박별로 붙어 있는 지분에 대한 그 금융 어떤 그 포션에 대한 일종의 권리잖아요. 그 권리가 거래되면서 흥행이 안 됐죠, 그죠? 맨 처음에는 세제 혜택 때문에 흥행이 되다가 그 뒤에 세제 혜택이 없어지면서 흥행이 안 됐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현이 되려면 장기 투자여야 되고, 선박의 라이프에 준하는 장기 투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물려 있어야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면,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거하고 물려 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선박 펀드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해양한국에 올렸던 거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서 간단히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제가 뭐 조금 더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코멘트 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금융위에서 기관께서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고 이러니까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서 아까 선박금융의 STO화, 어떻게 보면은 STO의 발행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캠퍼 선박 운영의 김도영 과장인가 대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블로그에도 글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 3, 4분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일단 마리나 체인에서 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유틸리티 토큰,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면, 이제 뭐 데이터 제공에 대한 뭐 보상이라든가 각종 회원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 이제 뭐 스테이킹이나 이제 디파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이제 디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이제 뭐 올해부터 많이 이게 착수를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직 여전히 제도적인 리스크는 많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스테이킹이나 이제 디파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여기 접목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 금융에 대한 이제 토큰은 이제 스큐리티 토큰으로 선박이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워낙 볼륨이 크고 또 좀 위험 관리에 이런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상에서 어떻게 시작이 될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STO하고 유틸리티 토큰이 서로 별개이긴 하지만 또 이제 앞으로 좀 멀리 내다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또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 저기 선박 기반으로 하는 이제 스큐리티 토큰은 이제 또 어떤 이제 이게 선박이라는 특정 자산에 이제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박 뭐 해당 선박 뭐 선종 뭐 이런 것도 가만히 될 거고 그리고 뭐 특정 항로 이런 것도 가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큐리티 토큰은 또 파생 상품의 영역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생각이 완전히 이제 정립은 되지 않았는데 계속 올해 좀 더 매진을 할 생각이고요. 혹시 마리나 체인에서 뭐 이런 백서라든지 그런 거를 좀 구체화된 그런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겠죠. 네, 그죠? 저희는 이제 백서를 다 작성을 한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국제 로펌에서 이제 법률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실제 싱가포르와 한국 선사들과 이제 데이터 파트너십 관련해가지고 MOU를 이제 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토큰은 아까 그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선박금융 같은 경우는 시큐리티 토큰이다 보니 이제 아예 다른 토큰을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틸리티 토큰과 이제 시큐리티 토큰을 연결하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상에서 이제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 디파이 중에 스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래는 환전소를 이제 제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에 이제 거래될 수 있는 토큰의 양을 이제 계산을 해서 토큰을 바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스왑입니다. 그러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전소나 은행이 이제 외화를 들고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날 당일 환율에 따라서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되어 있는 기관이 없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다음에 오늘 그 KOBC의 승낙지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 승 본부장님, KOBC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공사의 성낙주 본부장입니다. 사실 이제 STO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사항이라든지 저희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STO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이런 부분을 토의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의 이제 규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금융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STO가 이게 그 기초자산, 소위 선박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에 근거해서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토큰화하는 그런 이제 주식처럼 판매되는 말하자면 에퀴티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지 않습니까? 개념은 그런데 이걸 시장에서 이제 판매 가치 이런 부분을 증대를 시키려면 결국은 이제 기초 자산에서 나오는 선박 자체, 선박에서 나오는 기초 자산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매력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좀 기존에 이제 어떻게 아까 윤희송 교수님께서도 이제 일종의 이제 디지털 ABS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도 이제 ABS 상품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선박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설립된 목적 자체가 독일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이제 KG 펀드 또는 KES 펀드에 소위 이제 선박 금융 자산을 말하자면 이제 민간 쪽으로 소위 이제 공모주 형태로
그걸 이제 분할 발행을 해서 이 선박금융, 민간 선박금융에 이런 걸 활성화하자라는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 2016년도에 그 배당 이런 부분, 텍스 혜택 이런 부분이 전부 일몰됐어요. 그게 없어지면서 거의 공모 형태가 이제 7, 8년간 거의 정지 또는 이제 뭐 유명무실한 상태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STO 같은 형태도 만약 이제 ABS처럼 그렇게 주식 형태 이제 선박 투자회사 그쪽도 일종의 하단은 에퀴티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관계 기관하고 더 관심을 갖고 계속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STO가 갖는 수익성이나 매력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금융이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 부분, 소위 해운사의 어떤 전체적인 수익성이라든가 재무에서 나오는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대상 선박, 그 대상 선박이 한 개일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 형태로 여러 개를 풀링돼 있는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선박에서 나오는 주로 이제 매각 가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성, 그 다음에 이제 선박금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장기 용선 계약 이런 부분이 붙어 있어요. 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이제 TC나 CVC나 COA 형태로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소위 ABS든 선박금융 대출이든 투자든 그거에 근거해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판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제 법적 기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꼭 금융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금전적인 수익성 이런 거 이외에 가령 이제 STO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게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투자로도 일반 개인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잘 구조화를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얼핏 보면 이 금융이라는 게 꼭 돈적인 매력도 뿐만 아니라 각종 절차적 또는 이제 법규적인 이런 쪽도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항공기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소위 EEXI라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본시장에서 미국이 워낙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이제 조달하는 상품 중에 가장 큰 매력적인 요인이 뭐냐면 이게 렌더 프렌들리하다는 거거든요. 채권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법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법 자체가. 그래서 만약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에 가령 이제 파산을 해서 그 EOD가 발생하는 경우에 렌더들이 그 법적으로 그걸 보장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서 조달하는 이런 매력 요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STO 자체가 유통시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선박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고정되거든요. 가령 5년, 7년 동안에 그걸 유동화하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에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바로 황금화할 수 있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큰 매력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물론 이제 더 어떤 매력이라든가 수익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제가 보기에는 주 포인트는 역시 민간금융 쪽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민간 쪽에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기존에 이제 한계가 기초자산 거기서 나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아마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그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런 금융 구조 이런 부분들을 더 아마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법률 쪽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해양금융, 선박금융 쪽에 많이 활동하시고 계신 우리 정우영 대표 변호사님, 지금 오늘 그 싱가포르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우리 현실을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해서 우리 STO를 빨리 한번 론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법적으로 한번 어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 코인이라는 거를 이 선박금융에 이제 큰 화두로 던져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2008년 이후에 글로벌 선박 금융 시장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도 외형이 820억 불에서 2018년도에 600억 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상업은행의 익스포저는 한 76억 불에서 한 40억 불, 뭐 이렇게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중에 상업은행이 차지하던 비율이 2005년도에 익스포저가 한 3조까지 끌어졌었는데 작년도 2021년도에 상업은행의 대출 금액이 1,400억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선박금융에 있어서 일반 상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은행이 싫어서가 아니라 바젤 3, 바젤 4라고 하는 은행 회계의 기준이 좀 엄격해지면서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률을 좀 높이세요. 뭐 이런 룰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박금융에 상업은행이 들어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해운업 운송 수입 갖고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자본비가 높으면 선박금융이 그걸로 조달을 해서 선박을 확보해 가지고 운항하기가 참 힘든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기대하는 거는 자본시장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자본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미국 시장은 뭐 한 12%, 한국 시장은 아주 저금리 시장일 경우에 보면 4.5% 이상, 목표는 한 6%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 선박금융에서 그 정도 수익률을 후순위에다가 주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에는 선박금융이 위험하게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액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예견되는 모델,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다수가 들어와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나 날리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의 작은 금액이 다수 들어와야 되는 게 이 선박금융 쪽 시장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인이라는 게 가장 적합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인, 그런 선박금융과 관련된 코인을 우리가 이제 증권형 코인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거하고 가장 가까운 게 담보부 사채 신탁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코인의 성격을 우리가 이걸 채권이냐 증권이냐 아직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그거를 디파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사채로 디파인을 해주면 담보부 사채 신탁법을 조금만 변형해도 바로 쓸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은 우리나라 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미국처럼 SEC처럼 대체자산으로 확실하게 규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역할까지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세법 개정을 하면서 코인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고 했지만은 일단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 못한 상황 자체가 법제처 법무 사이드에서 아직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금을 때리냐 뭐 이런 논의가 나와서 아직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가온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해운 선박금융 쪽에 더구나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거는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 물량 및 트랜짓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선복이 있습니다. 거의 뭐 9,280만 데드웨이트 2025년도에.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선박금융, 글로벌 선박금융을 갖다가 메꿔놔도 사실은 한 2조 8천억 정도 부족이 생겨요. 그 부족 부분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데 그 한 툴이 조세리스라면 그 다른 한 툴이 사실은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이 그냥 막연히 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당장 다가온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장 다가온 문제여서 이 방을 중심으로라도 빨리 누구는 법을 담당하고 누구는 뭐 경제 등을 담당하고 누구는 이 코인을 담당할 어레인저가 어떤 기관이 돼야 되는지 성격을 규명하고 해서 빨리 좀 더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역시 그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로서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온 분들 쭉 보니까 몇 면을 보는데 또 싱가포르에서 우리 선박금융 오랫동안 다루었던 전준영 이사님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이제 선박투자회사법 태동기 때부터 이제 일을 했었고 은행에도 하고 지금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일을 하는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이 지금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형태의 자본이 들어올 거냐 이제 보면 이제 소액 형태의 어떤 코인에 익숙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피털 게인을 좀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단기 이제 캐피털 게인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장기로 해가지고 아주 스테이블한 이제 수익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라도 지금 보면은 그 선박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을 결국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주는 지금 이제 언더라이드 에셋이 이제 선박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부분을 공신력 있게 소유를 하고 운용을 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매각을 해서 차익을 돌려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이제 뭐 운용사라면 운용사가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아까 부동산에서 뭐 이제 STO 형태로 많이 된다는 거는 그 말은 이제 그런 부동산을 이제 잘 관리하는 운용사가 있겠죠. 있을 거고 또 부동산은 뭐 저희들도 많이 해보지만은 많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감가상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떤 밸류가 유지가 되는데 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박은 이렇게 이제 또 감가상각도 되기 때문에 이 관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선투법상 어떻게 보면 선투법상에서 발행했던 일단 주식이 이제 토큰으로 시큐리타이제이션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투법은 사실은 이제 거기 선사의 BBC HP로 가서 선사가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선박 자체 실물에 대한 이제 운용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선사가 가지고 갔습니다. 대출 형태가 됐지만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토큰 형태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선투법처럼 단지 이제 그 후순위 론을 시큐리타이제이션 토큰화 시키느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더 크게 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선주가 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제 운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과연 그를 공신력 있는 운용사가 어떤 누군가가 맡아줘야 된다. 그게 제 이제 견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제 생각에 지금 운영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그 스마트 투자회사의 경우에 우리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얼른 들었는데 우리 조규월 사장님. STO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념적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래에 선박금융이 한 축이 될 거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과거에 경험이 있듯이 뭐 포페이팅이라든지 팩토링이라든지 이런 거래들이 이제 실물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하는 거래. 그래서 각종 그 국제 협회라든지 포페이팅 협회라든지 팩토링 협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그러한 그 법적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실물 자산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듯이 이러한 토큰에 의한 선박금융도 점진적인 그러한 형태의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반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선박금융이 대시서부터 사후 관리라든지 나중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선박금융 토큰에 의한 선박금융도 우리가 어떤 기업금융 또 어셋 베이스드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컴퍼니 형태의 캐시플로우가 어떤 절연된 그 자체로서 어떤 캐시플로우가 절연돼서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선박금융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고 있는 그 세계로 선박금융에서도 이제 바다로 식고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BBC 거래를 그렇게 그 바다로 식고를 해서 지금 아까 통장 지금 돼 있고 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매니저블하고 가능하다. 만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법적 장치 외에 어떤 수익성이 별도로 확보되고 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 돼야 되는데 저는 선박 운용사를 맡으면서 선박 운용사가 그런 2015년 이후에 그 배당세에 대한 금연 제도가 이제 폐지됨으로써 사실 공모 방식이 거의 유명무실화됐는데 그런 어떤 이런 STO 이런 것도 어떤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의 가상자산화 한다면 선박운용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야 선박운용사가 미래에 어떤 지금보다 더 많은 해운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선박운용사가 현재 4개가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한 300개 가까이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투법이 먼저 마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해서 자통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박운용사는 선박에 관한 일종의 자산운용사인데 지금 법체계상 자산운용사는 모든 인더스트리에 대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죠. 거기에는 또 선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선박 부분에 대한 해운사에 대한 어떤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서비스를 보다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선박운용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스타트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조세리스든 또는 이런 STO든 이런 부분에 선박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부 역량을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운용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금융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황구 사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다. 실제 해운계에서 보셨을 때 오늘 이런 논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지금 아까 우리 정우영 변호사가 그랬지만 여기에 모인 분들 어떻게 보면은 잘 서로 협력하면은 STO를 발행을 위한 그런 한번 프로젝트는 내가 볼 때 엮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최재형 사장님도 뭐 또 자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예. 그래 이영 사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지금 마리나 체인의 그 김상록 고문으로부터 이 얘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소개받고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는 지금 물론 선박 금융에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마리나 체인을 처음 이해한 거는 탄소 배출권하고 연계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선사 입장에서는 2025년도에 이제 IMO 리파이먼트를 충족하려면은 물론 가장 쉬운 게 친환경 선박 신조가 해답이지만은 사실 현존사에 대한 대안이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가장 이슈가 되는 이제 CII 연계된 탄소 배출권 이슈가 있었는데 이 마리나 체인의 구상 중에 하나가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은 그 운항 데이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정보가 자기를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 마리나 체인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CIA 자료로 사용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많은 이제 통계가 된다면은 IMO랑 연관해서 CII의 데이터베이스 한 최고 9축 이제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발행한 토큰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지게 되면 이 토큰으로 신조 선박에도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구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에 이 마리나 체인이 어레인저나 매니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그 요청 받은 게 펀딩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요청도 받았습니다. 크진 않지만 어떤 이제 스티뮬링하는 입장에서 선사가 조금이 참여해주고 약간의 펀딩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서 사실 장점장선의 그룹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드러났는데 좀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게 특히 저희 회사도 지금 상장회사인데 상장회사가 한국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마리나 체인에 우리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 가능한 얘기인지 거기다가 두 번째는 그 혹시 펀딩까지 크진 않지만 한 10만 불, 20만 불 펀딩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그 MOU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하여튼 저희는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선박 금융에 앞서서 탄소 배출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해결책이 있다면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장관님도 또 들으시고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아까 정우영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좀 예, 이 플랫폼을 통한 협업을 예, 예.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그 해양항공이 기고했던 내용의 스트럭처를 조금 다시 그려가지고 최근에 회의에 활용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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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공유하면서 예, 예. 그 조금 가시화해서 한번 협업 방안에 대해서 가시화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요게 지금 선주사라고 돼 있는 부분을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요거를 해진공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진공에서 선주사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펜으로 여기서 이제 기존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건 브릿지론이 되는 거죠. STO를 그러니까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할 때까지만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박대금을 지급하고 조선소에서 배를 받습니다. 이 배를 받는 동안 이제 금융이 다 이제 됐고요. 요 선주사가 KOBC가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죠. 선박을. 그러면 요 STO 발행 플랫폼이 아까 얘기한 선박 펀드나 기존에 지금 이제 선박 펀드나 이런 데가 약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주체가 변경돼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토큰 발행 요청을 하면 토큰 발행을 하고 토큰을 상장하고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캡사이즈 5천만 불이면 5천만 불을 1,000불짜리 5만 명한테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에쿼티 파이낸싱 하는 거예요. 데트 파이낸싱이 하나도 없고 너무 극단적인 경우면 상당히 작은 포션을 상대적으로 지금의 에쿼티가 들어가는 것만큼 데트 파이낸싱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5만 명이 100만 원씩 집어넣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큰을 이렇게 해서 자금이 모아지면 이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그 투자 자금이 전달돼서 기존의 브릿지로는 상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해운 선박 자산은 다른 거하고 미술품 이런 거하고 달라서 운영회사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싱가포르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적인 운영기관이 들어와서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운영하는 회사가 이 회사도 KOBC입니다. KOBC가 선주사 역할을 하면서 선박 운영회사 역할을 해서 해운회사의 용선계약이 저는 이제 여기서 TC를 상정했는데요. TC를 상정하니까 선박 관리 계약을 운영회사가 맺게 됩니다. 요거는 민간 선박관리회사입니다. 민간 지금 있는
뭐 대형 선박관리회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운회사가 용선료를 지불하게 되면 용선료에서 오펙스는 이렇게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자금, 용선료에서 오펙스 뺀 부분을 자금운용회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국채나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20년간 굴리게 되죠. 이거는 20년 뒤에 리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뒤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자금운용회사가 원리금을 뭐 신탁회사든 아니면 선주한테 어디다 보내는데 이 주황색은 사실은 선이 맞지 않는데요. 정확하지 않은데 돈을 보내게 되면 사실 뭐 여기 어디든 가겠죠. 어떤 주체로 법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는지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선박을 요 신탁회사가 요 선주사가 선박을 매각하게 됩니다.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들어오겠죠. 해체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매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 원리금 들어온 돈하고 선박 매각해서 들어온 돈 가지고 토큰을 환매하게 되고 20년 뒤에 모든 게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 그려봤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아까 운영사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운영사가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의 선박 펀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SF나 뭐 코마프 같은 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그다음에 아까 거래소 있었는데 부산에서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만드는 거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이렇게 발행된 토큰의 거래소 역할을 할 거고 토큰은 제가 볼 때는 선박 자산별로 지금 이제 뭐 선박 자산별로 펀드가 하나씩 구성됐듯이 그런 형태로 물론 옹블록으로 여러 척에 대한 토큰이 동일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여러 척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선박 한 척당 한 개 종류의 토큰이 발행되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각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힘이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선박금융이 아까 정우영 대표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제 이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되면서 가급적이면 자본시장이나 일반 시중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선박금융시장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토니지가 있었고, 텍스리스 내용이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토큰형 이렇게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뭐 원화금융을 조금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의 내용의 방향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조금 더 쉬워져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지 좀 쉽게 돼야 됐다. 그래야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방향들이 점점 조금 더 복잡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해양 금융 포럼도 하나의 학풍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로 정권도 바뀌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또 여러 군데서 이제 인용이 되고 할 텐데 지금 이제 해진공에서 지금 두 가지가 심각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는 텍스리스고 지금 STO 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부각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제 선박 펀드나 선박 금융의 뭐 ABS든 세큐리타이제이션이든 하다 보면 첫 번째 하다 보면 길이 다 막혀요. 예전에 선박 펀드를 만들 때 보면
외화 표시 수익권이라는 것 자체가 예탁원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화 표시에 수익권 일종 이종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아예 예탁원에 아예 그 어떤 외화 표시 자체가 안 되든 뭐 지금이야 많이 좀 바뀌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박금융 월드에서 어떤 이 정책 과제를 낼 때 지금 생각했을 때 텍스 리스도 상당히 풀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STO도 또 같이 들이밀면 아까 우리 윤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STO의 성공 요인은 과거에 우리가 우리 공모주 했을 때 성공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 투자자한테 텍스 베네핏을 줬지만 진짜 줘야 되는 것은 실제로 업사이드 포텐셜을 선주들이 회원사가 투자자들하고 쉐어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배가 가치가 올라갔을 때 아니면 수익이 왕창 늘었을 때 실제로 그거를 플러스 알파로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원사 하신 사장님들한테 들어보면 절대로 그 S&P 업사이드 포텐셜을 투자자한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이 회원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체제가 나쁘냐?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책금융이 상당한 인내 자본이라서 해진공, 뭐 산업은행 등등 해서 비록 지금 시중은행이 안 들어왔다 해서 회원사들이 지금 나쁘냐 그런 건 아닌데요. 지속 가능성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선박금융에서 요구하는 이쪽 연구나 학계에서나 요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실현 가능하고 선택과 집중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토니지 이 부분도 사실은 연구가 진행되다가 안타깝게도 우리 해진공에서 한번 BBC를 하겠다 우리 성본부장님이 한번 치고 나가셨는데 그 부분이 좀 아직 좀 이 가다가 조금 많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도 다 나레이션하고 또 임플리멘테이션 사실 이게 피저블 하냐 이런 부분들도 좀 나레이션을 하고 여러 가지 툴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선택적인 그런 어떤 힘을 좀 학회에서나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우영 변호사님이나 선학주 본부장님이나 윤 교수님이나 강 교수님이나 지금 각각의 이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몇 년 전에 해운 재건 계획 세울 때 또 해진경 세울 때 그때 경제 정책 관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해운 산업이나 항만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점이나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게 국가기관 산업이다 이런 측면이 또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측면은 자본 산업이다. 해운이나 항만 산업은 자본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제는 좀 선진 그런 자본 산업의 기술이나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해볼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민간 쪽에서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기가 좋을 때는 해운회사들이 그 이익을 많이 즐기고 누리다가 불경기에 대한 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불경기는 국책 금융기관들이 의뢰 지원해 줄 거다 이런 또 의존성도 정부에 대한 의존성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민간 해양 금융 산업이 잉태되고 발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또 뭐 잠깐 되다가 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오고도 해운 경기 불경기가 오래 계속되고 세제 혜택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이제는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들도 해양 산업 그러면 왠지 좀 들어가면 안 될 산업처럼 여기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겠죠. 좀 후계자들이나 그 일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볼 때는
해운산업이라는 게 워낙 경기의 진폭이 크고 기니까 저걸 들어가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투자 심리나 이 투자 회임 기간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쇼텀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해양금융 쪽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미스매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이야기되는 이런 STO, 증권형 토큰으로 선박금융이나 항만과 다른 해양 자산을 포함하는 이런 거래를 활성화시켜 보자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융 쪽에서든 개인 투자자 쪽에서든 이 해운 산업이나 항만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이 미스매치를 잘 극복해 볼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진공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마중물 역할로 국한해야 될 거다. 결국 한국에서 이 해양금융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민간 쪽 이니셔티브가 작동이 돼야 될 거고 그 민간 이니셔티브 작동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블록체인과 이 STO의 결합을 통해서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의들이 한편에서는 정부는 법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준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걸 해진공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 투자나 상품 출시를 좀 해주시고 그걸 받아먹는 민간 쪽에서의 준비 특히 이제 민간 쪽도 기존의 레거시 이 뱅크들 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새로운 역할자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저는 이런 캠페인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블록체인과 증권형 토큰 같은 걸 발행하면서 나도 선주다 운동 작은 투자로도 나도 선주 큰 배의 일부를 갖는 선주다 이런 심리적 만족감도 좀 충족시키는 그런 이 자본운동 이렇게 선주운동 이런 컨셉을 갖고서 이 일에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 말씀을 마무리로 해서 오늘 우리 그 해양금융 포럼 제2회 우리 줌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